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추가 변론 기일을 채택하고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탄핵 정국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을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 당초 8번이었는데 18일과 20일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그다음에 홍장원 전 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당초 8번에서 2번 더 늘린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을 중심으로 해서 헌재의 이 심판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좀 너무 빨리 서두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윤 대통령의 이 방어권을 너무 제한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그런 지적을 좀 받아들인 모양새입니다. 증인 신청도 한덕수 총리라든지 홍장원 전 차장 이런 분에 대해서 이렇게 허용을 한 것을 보면 윤 대통령 측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허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이제 결정이 어떻게 나냐를 떠나서 절차적으로 더 이상 어떤 시비의 여지를 만들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저는 합리적으로 헌재가 결정을 했다고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 일단 2번 더 늘어났으니까 네. 또 그 증인 신문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2번의 추가 변론 기일을 더 줬어요. 네, 예상은 됐었습니다. 8차까지는 일단은 이 재판의 전체적인 진행의 계획을 통보했던 것 같고요. 저번에 이제 마은혁 재판관 선고를 앞두고도 피청구인 쪽에서 변론을 요청했을 때 평의를 통해서 한 차례 더 변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인데, 똑같습니다. 8차까지 변론이 종결이 됐고 피청구인 측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조금 더 변론에 대한 기회를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해본 결과, 그러면 한덕수 총리나 뭐 예를 들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저쪽에서 요구하니까 그러면 나와서 한 번 더 확인해 봐라 라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은 쌍방증인이잖아요. 네. 서로 간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14명의 체포자 명단을 받았다고 증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를 찝찝하지 않게 시원하게 할 수 있을 만큼 해봐라. 그리고 나서 선고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의 헌법재판에 있어서 이번 비상계엄이 이거는 법률과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다라는 아마 결정을 이미 하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에서 배려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군대를 국회에 보낸 사실, 그리고 국무회의의 절차에 대한 어떤 정당성, 네. 그다음에 체포 관련된 거.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느냐, 이 부분. 이제 어제 조상현 그 수방사 경비단장이 나와서 이게 이제 재판부 채택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증언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증인을 재판부가 채택했다는 거는 그들의 진술 일관성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야겠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선관위에 군을 투입하고 했던 것들은 대통령이 자백이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략 재판부가 8차 변론까지 좀 어느 정도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추측을 해봅니다. 네, 보통 이제 변론 기일이 끝나면 한 2주 정도 회의를 하고 나서 결론이 내려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통 3월 초 얘기가 나오는데, 앞서서 잠깐 몇 번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보면 그래도 3월 중순 아니면 3월 말 이런 얘기는 있는데, 각각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결론이. 네. 저도 3월 초보다는 한 주 정도 좀 늦춰지지 않을까.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한 3월 중순 정도로 헌재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습니다. 어쨌든 3월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탄핵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정이 난다는 차원으로 본다면 그 셈법도 양 당에서 또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예, 어쨌든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예. 선고가 어느 정도 언제쯤 나올까? 저도 3월 중하순 하순까지. 정도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일단 최후 변론이 10차까지 이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로 이제 최후 변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의 근간을 두고 이제 증거 제출, 그다음에 최후 변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한 일주일 상간이 통상적인 재판 기간이라면 최후 변론을 듣고 나서 아마 판결문, 그러니까 선고문을 쓰는데 10일에서 네. 길게는 한 14일 정도, 2주 정도를 잡았을 때는 타임테이블상 3월 한 14일에서 한 20일 사이 네. 정도로 좀 하는데 그 안에 무슨 변동사항이 있다면 모를까 크게 3월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예, 그래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변동사항으로 얘기할 만한 것이 중대한 결심 이 부분이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 때문에 추가 변론 기일을 더 잡아준 거냐라는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일단 어떠한 것이 중대한 결심이냐에 대해서 뭐 명확하진 않았단 말이죠. 만약 이 중대한 결심이 무엇이고 앞으로도 이 카드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마도 어제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아마도 이제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를 하고 뭔가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절차 진행이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것을 드러내겠다 아마 이런 의사표시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헌재에서 절차 진행하는 게 법적으로 많은 지장을 받느냐 그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측에서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쓸 경우에 헌재에서도 대단히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 단심제에 따른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좀 극복해 보고자 하던 게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절차적인 부분에서 좀 공정성을 기해달라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였다. 뭐 어느 정도 고려는 됐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여론의 압박이라든지 피청구인 측의 뭐 중대한 결심, 이 중대한 결심이 뭐 겁박은 아닐 거 아닙니까? 재판부가 뭐 고려 대상이라기보다는 피청구인이 아무래도 좀 억울함 없이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판단에서 아마 재판관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 않았을까 보는 것이고, 저는 중대한 결심이라고 해봤자 말씀한 대로 변호인들 총사태인데 그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8년 전에도 한번 써먹었던 전략인데 이거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란 말입니다. 자격이. 그러면 이게 이제 무용지물이에요. 실익이 없어요. 그다음에 뭐 하야 얘기도 나왔지만 하야할 것 같았으면 벌써 했죠. 여기까지 사건을 끌고 오고 이 난리를 쳐서 지금 뭐 거의 뭐 대한민국의 탄핵 반대와 찬성 이게 뭐 대학가에서도 지금 찬반 논쟁이 뜨겁게 돼서 갈라치기가 됐는데 지금 와서 해야 한다면 본인이 추동했던 그 지지층에는 얼마나 원망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중대한 결심이 변론을 하는 피청구인 측에서 재판부에 대한 호소다. 강력한 호소 정도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어제 있었던 이제 탄핵 심판 8차 변론 얘기하겠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오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의 이야기가 약간은 배치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에는 홍 전 차장의 메모 자체가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신빙성이 떨어진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 위반 때문에 해임까지 한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집중한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얘기 듣습니다. 일단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이 어제 변론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인물이 된 이유는 네. 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서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그뿐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통화 내용을 가장 먼저 언론 또는 야당에 전달을 해서 계엄이라는 어떤 화두가 갑자기 내란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홍장원 전 차장이 처음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명단의 정체가 과연 정말 전화 통화를 하는 중에 그 시간에 작성된 것이냐 네. 아니면 그 이후에 가피를 한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판명을 함으로써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의 신빙성, 신뢰할 수 부분이냐의 여부에 대해서 더 가려보자는 의도가 있겠죠. 더군다나 그 뒤에 이 내란이라는 상황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국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떠나 민주당과 너무 밀착된 움직임을 보였고 특히나 박선원, 박지원 이런 민주당 의원들과의 여러 차례 접촉을 통해서 뭔가 민주당의 의도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밝힘으로써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에 관련한 사항 그리고 뭐 내란이라는 이런 혐의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어제 8차 변론기일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를 먼저 전해드릴게요. 원래 이제 헌법재판소가 18일 날 좀 정리 얘기를 듣고 20일 날 한 번 더 증인 불러서 하겠다, 오후 2시부터 하겠다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조금 전에 나온 얘기는 20일 날 하기가 변론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일을 좀 변경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날이 아마도 윤 대통령 내란죄 관련 첫 재판 날일 거예요. 형사재판. 예, 네. 그게 겹치니까 이걸 좀 기일을 달리해달라. 아마 그런 요청인 걸로 보입니다. 이거 글쎄요, 헌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윤 대통령 없이 기일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또 이 마지막 변론 기일이라고 볼 수 있는 날에 윤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에서 변론 기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무겁게 받아들이냐 좀 결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는 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날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신문이 예고돼 있어서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출석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전해졌거든요. 여기에 대한 얘기. 일단 뭐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겠으나 네. 어차피 형사재판이든 구속 취소 신문이든 대리인들이 가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어디를 가는 게 본인한테 유리할지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재판을 핑계로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 뭐 재판부의 판단에 뭐 따르겠으나 저는 그냥 허가하지 않고 20일 날 진행되지 않을까는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반드시 대통령이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헌재에 나와서 지금 계속해서 8차까지 대통령이 다 참석했기 때문에 3차부터 네. 그러면 여기 와서 10차까지 참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뭐 일반적으로 저는 뭐 더 연기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질문했던 내용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신뢰성, 신빙성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야기를 들을 차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홍장원 1차장을 흔들기 위한 그냥 메신저 흔들기에 주력했던 8차 변론이었습니다. 조태현 국정원장은 사실상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살렸죠. 그 예를 들어서 그 체포 지시를 받고 그거를 여인형 광첩수사관을 통해서 뭔가 국정원이 액션을 취했다면 지금 조태현 국정원장은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돼 있을 겁니다. 근데 국정원 전체적으로 국정원장도 마찬가지고 홍장원 1차장한테 고마워해도 부족할 건데 이렇게 메신저를 흔들까?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부분,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체포가 없었다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홍장원 제1차장의 어떤 메신저를 흔들므로써 신빙성을 아예 와해시키려고 하는 건데 네. 저는 다 그래요. 뭐 대통령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통화할 때 뭐 술을 먹은 것 같더라. 나도 반주를 자주 하는데 그런 것 같더라. 근무 시간 이후에 술 먹는 게 그거는 뭐 업무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12월 3일은 평온했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메모가 4장이다. 근데 4장의 메모가 다르진 않잖아요. 내용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메모가 4장이나 된다. 왜 이렇게 많은 메모를 썼냐. 기억이 안 나면 끄적끄적 많이 쓸 수 있잖아요. CCTV도 11시 6분에 청사에 없었다는데 홍장원 국정원 2차장은 전체를 좀 봐달라 앞뒤로. 그러면은 이 발언에 대해서 뭐가 맞는지 알 수 있다. 그다음 네 번째 인사청탁이라는 부적절한 행위가 문제점도 있었다. 근데 그게 지금 12월 3일에 일어난 저 비상계엄과 무슨 상관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왜 결과적으로 본인 편을 안 들어준다고 이렇게 흔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재판부에서도 의아해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인사청탁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윤 대통령이 임명한 게 홍 전 차장 아니냐 이런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증언의 신빙성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홍 전 차장이 그동안 여러 처신을 함에 있어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노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조태영 국정원장과 계엄 당일 뭐 다음 날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두 분 말씀이 많이 엇갈려요. 그리고 처음에 본인의 그 메모라고 하는 것이 야당 의원에게 먼저 넘어간 것도 있고 또 그 상황에서 보니까 뭐 인사청탁도 민주당 쪽을 통해서
뭐 7차례 정도 했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증명해야 될 일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이 신문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파면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 증언에 대해서 당연히 신뢰성을 의심하고 그것을 탄핵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쓰는 겁니다. 다행히 홍장원 전 차장이 두 번째로 이제 증인으로서 출석을 해서 신문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 홍 전 차장 입장에서도 더 명확하게 메모가 왜 4차례 작성됐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민주당과의 관계, 국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했는지 여부 스스로 밝힐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두 가지를 좀 한번 메신저를 흔들어 볼게요. 조태용 국정원장, 저분 말이 사실일까? 왜 그러냐면 이 계엄이 진행된 3일, 4일 날 본인의 가장 측근인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이재명 한동훈에 대한 체포조가 가동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국정원장이요. 뭐라고 답했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 그게 내일 아침에 얘기할 일인가요? 한가하게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돌아와서 내일 아침에 얘기하나요? 비상계엄의 시국에서 국정원장의 위치가 과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았는지. 그러면은 국정원장이 이 비상계엄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완전히 벗어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를 이제 신빙성을 흔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탄핵 공작이다. 민주당과 말을 맞춰서 탄핵 공작을 하려고 홍장원 차장과 각종원 사령관은 이게 다 회유가 돼서 잘못된 발언들을 하고 있다. 이 주장을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홍장원 1차장은 작전에 투입된 사람은 아닙니다. 통화만 했죠. 근데 지금 보면 체포조 명단부터 체포의 지시부터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지시까지 작전에 투입된 사람들은 일관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령급, 중장급, 그다음에 경찰청장. 그러면 그 사람들도 민주당하고 탄핵 공작을 했나요? 이렇게 주장을 해야만 홍장원 1차장을 완전하게 메신저를 부술 수 있다. 저는 그 논리가 맞다고 봐요. 네. 여기에 또 이제 유일하게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 있습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진술이 증거로 채택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듣습니다. 일단 이진우 사령관이 출석했을 때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증언이 제한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똑부러진 얘기를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이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얘기했었고 체포 지시 받은 적이 없다. 이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헌재에서 증언한 것과 또 이진우 사령관에 대한 전 사령관에 대한 검찰의 증인 조서라든지 공소장 내용과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했었죠. 그런데 이진우 사령관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조성현 이 경비단장이 본인은 이진우 당시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안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명확하게 헌재 대심판정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군 차원에서는 국회 주변에서는 또 국회 앞에서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고 뭔가 그것이 실행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또 제가 좀 유심히 들었던 것은 여기서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 부하들도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진실을 얘기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과연 이러한 지시를 이진우 사령관이라든지 뭐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명시적으로 했느냐의 여부가 이제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곽종근 사령관이나 이진우 사령관과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특정 단어를 쓰지 않는다. 뭐 인원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재 이 재판관들이 8분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가 명확하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네. 이제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그 검찰에서의 말한 것과 헌재에서 말한 게 달라진 이제 사령관들이 둘이 있죠. 그렇죠. 아니 뭐 장관 국방장관까지 하면 셋이에요. 김용현 국방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 셋은 뭐냐면 충안고입니다.
충안구로 뭉쳐 있는 충안구 라인 대통령의 동문들이죠. 그러면 재판부가 들었을 때 검찰이 여기와 왜 헌재가 달라지지? 동문을 보호하려고 온 건가? 아니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 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현장에 있었던 경비단장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조성현 대령은 충안구가 아닙니다,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물어봤고 그거는 물어보는 답에 있어서 아주 성실하게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냐. 부대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준호 사령관으로부터. 그러면 이제 이 자체의 짧은 메시지지만 재판부가 군의 지휘 체계를 안다면 이준호 사령관 아니면 여인영 방청사령관 아니면 국방부 장관 이 셋 중에는 누군가 그런 지시를 내렸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런 일을 했다면 군사 반란죄죠. 그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 이제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조성현이라는 그 실무 대령을 통해서 재차 이들의 앞서 사령관들의 발언과 이 사람의 발언에 대한 판단을 구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재판관들이나 국민적 눈높이에 봐서는 아마 대령급에 대한 지원이 맞지 않았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뭐 2번의 변론이 남아 있고 3명 더 증인 신문이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제 앞서서 했던 사람들과 얼만큼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앞서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제 어느 정도의 큰 틀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만 하는 작업이 들어가겠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제 윤 대통령 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홍장원 전 차장이 또 나오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행적들이나 이런 것을 더 이제 낱낱이 직접 해 묻겠죠. 그래서 진실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을 할 거고 그럼 현재 이제 재판관들도 직접적으로 증인에게 묻는 아마 그런 그림이 저는 그려집니다. 윤 대통령 쪽에서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때 어땠느냐. 뭐 정영식 재판관이나 문영배 헌재소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개입해서 증인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 어떤 지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무엇을 가장 큰 쟁점으로 보느냐 아마 10차 변론기일 때 정확하게 나올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총리가 나오시게 되면 이제 국무회의 과정이 정말 어떤 그러니까 절차적 흠결을 가진 국무회의였느냐. 그래서 계엄령 발동에 있어서 사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그 절차를 정말 제대로 밟지 않았느냐 여부에 대해서 또 공방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윤 대통령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로서의 형식과 실질을 갖췄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또 그렇기 때문에 기다린 거다. 이상민 전 장관이 그랬잖아요. 이 의결 심의 정족수가 될 수 있는 상태까지 국무위원이 숫자가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 기다렸다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그럼 한덕수 총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봤느냐 또 실제적으로 실질적인 국무회의로서의 성립 요건을 갖췄느냐 이것을 아마 중점적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그 홍장원 그 1차장에 대해서는요 더 이상 흔들 게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준비도 하고 나올 것이고 지금 기사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도 그랬지만 그 일공수여단장 자체가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곽종근 사령관이 윤회 격리하고 통화를 했다. 그리고 복명복창을 했다. 그리고 대대장까지 스피커폰을 통해서 다 지시를 내렸다. 들은 사람이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 하나만 있으면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2의 홍장원, 제3의 홍장원, 제4의 홍장원, 제10의 홍장원까지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들이 다 민주당과 뭔가 거래가 있어서 탄핵 공작을 했다고 주장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률적인 어떤 지식과 근거 속에선 그냥 국회에 군대를 왜 보냈냐, 실탄까지 왜 가지고 갔냐 라는 의문점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기억들을 맞춰보는 겁니다. 현상이 없다면 기억 안에서 누군가를 흔들면 그 기억이 왜곡됐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미 현상이 있고 그 현상을 증명하는 다양한 사람의 각자의 기억들을 모아놓고 재판부는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홍장원 국정원 1차장 하나 정도의 어떤 메신저를 흔든다고 해서 전체 축에서 본인들이 비상계엄이
내란에 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에는 법률적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라는 차원에서 나머지 2차 변론에서 좀 나름대로 법률적인 대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미천은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얘기로 넘어갈게요.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 전국 만 18살 이상의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냐는 응답 2%포인트가 하락한 57%, 반대한다는 응답은 2%포인트가 상승한 38%로 나타났습니다. 찬성 이유도 있어요. 찬성 이유가 가장 많은 것은 비상계엄 선포 때문이다 라고의 탄핵 찬성 이유를 밝혔고,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야당 때문이다. 발목 잡기 했고 줄 탄핵을 했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탄핵 찬반 여부 보시면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한 2달이 좀 지났는데 처음에는 탄핵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한 3대1 정도로 그렇죠.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3대2 정도가 됐습니다. 3대1과 3대2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늘었느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처음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셨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많았기 때문에 탄핵 찬성 쪽으로 많이 기울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네. 그 과정을 보니 왜 대통령이 그러면 이렇게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기 시작했고 또 2달 넘는 기간 동안에 민주당에서 추진해 왔었던 여러 것들, 국무총리 탄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특검법을 또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든지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대단히 거칠고 조급했다. 저 사람들에게 정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기시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지점들이 많았다. 그러한 평가들이 종합돼서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로 뭉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12월 27일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시도 이후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본다면 민주당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적어도 탄핵 결정 전까지 이러한 여론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이것이 뭐 양당의 지지율이라든지 뭐 정권 교체, 정권 연장 이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일단은 뭐 이제 여론조사 추이가 3대1이냐 3대2냐의 분석을 했을 때 뭐 지금 현재 위기가 처한 쪽이 보수층이기 때문에 보수의 직결을 뭐 요인으로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탄핵 찬성이 비상계엄과 이게 내란 사태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지금 찬성하고 있잖아요. 이유로. 근데 반대 이유는 이건 내란이 아니다. 계몽령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야당에 대한 이유를 들리고 있습니다. 야당이 신뢰를 줄 수는 없다. 라는 차원에서의 탄핵 반대이지 네. 탄핵이 잘 됐다 못 됐다의 평가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인용과 기각도 돼 있지만 인용이 60%면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기각이 32%라고 해서 기각이 왜 한 자릿수가 아니지?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 통계치에 대해서의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각이 높다라고 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국민의 대다수가 이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라고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도 그렇고 보수층도 그렇고 이렇게 뭉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같아요. 본인들이 가질 거를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그 행위에 대한 평가가 찬성할 수는 없으나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을 잃었을 때 국민의힘과 보수층이 잃어야 돼. 본인들이 가져왔던 것들에 대한 상실을 용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자. 우리에게 위험 요인으로 오는 것을 막아내자라는 어떤 그런 지지세들이 지금 이 수치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보는 것들이 맞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지만 역시 정당 지지도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지지율이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인데 국민의힘이 39%고 민주당이 38%가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그냥 뭐 우위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유사한 높이로 지금 양당이 맞춰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까요? 저 지지율이라는 것이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차기 대선이라는 그림을 그리고서 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대선을 보면 많이 차이 난 경우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면 굉장히 차이가 적게 승부가 갈리죠. 이번에 만약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할 경우에도 아마 비슷하게 아주 그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유권자가 생각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분포라든지 어떤 뭐 민주당 지지층의 분포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없고 또 중간에 중도로 가시는 분들의 판단도 양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딱 대치돼서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된다면 어떠한 또 기간도 얼마 없지 않습니까? 네. 어떤 뭐 상대방의 어떤 뭐 실수라든지 어떤 돌발 변수에 의해서도 많이 이 지지 여론이 바뀔 가능성이 큰 그런 굉장히 예민한 전국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정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민의힘이 상승했다는 이제 여론조사잖아요. 이거는 이제 갤럽이 2주 만에 발표한 걸로 제 기억합니다. 근데 2주 동안은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악재는 아마 국민의힘 쪽이 더 많았을 것이고, 민주당도 나름 그 우클릭이라든지 중도 실용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통합 행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이 좀 많이 반영되지 못한 거는 민주당 스스로가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신뢰도 수준에서는 이렇게 뭔가 포인트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석으로 받아들여서 조금 더 분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고, 다만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뭐 거의 뭐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하다고 볼 때, 네. 근데 이제 후보별로 봤을 땐 정당 지지도에 얻은 만큼의 수치를 그 국민의힘 내의 후보들은 아예 뭐 한 3분의 1 정도의 수준을 얻고 있어요.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한 10%대의 수치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탄핵에 대한 불만과 책임론을 묻고는 있는 것 같다. 예. 좀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여야 얘기해 보게요. 이제 여야 공세가 이제 각자 공세가 좀 많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탄핵 심판 절차적인 하자 문제를 좀 강조하고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 등에 대한 사퇴 촉구, 탄핵안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여당에서 간만에 꺼내야 된 탄핵안 얘기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탄핵이 통과되려면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국회에서 과반이 찬성을 해야 이제 탄핵이 되겠죠. 이 얘기는 저희가 문영배 재판관, 지금 소장 권한 대행이죠. 이분이 이 탄핵 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네. 굉장히 윤 대통령 측에 좀 박하게 공정 여부를 따질 만큼 좀 절차가 편향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차원에서 발의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탄핵안 추진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 등에 대한 탄핵안 추진 얘기였습니다. 예,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영배 재판관이 지금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을 맡고 있죠.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진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에 피청구인 측에 좀 많이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진행을 보여왔다. 너무 서두른 측면도 있고 또 증인들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피청구인 측의 이 방어권을 보장하느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만큼 별로 많이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특히나 문영배 재판관 개인에 관련한 여러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더 공정한 심판 절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문영배 재판관에 대한 저희의 의사를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었다. 물론 국회에서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이 탄핵이 관철이 되기 때문에 저 의석수가 좀 모자라지만 어쨌든 선언적 의미에서 헌재에 대한 공정한 심판 절차를 확보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강력하게 보이기 위한 이런 탄핵안 발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야당 이야기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간에 이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될 것들은 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행정부가 비상겸을 하더라도 국회는 건들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요,
사법권에 대해서 건들면 안 됩니다. 판사를 흔들면 안 되는데 아무리 급해도 본인들도 국회의원이잖아요. 헌법기관이. 근데 헌법기관인 사법부를 흔든다는 거 이게 도가 너무 지나치다라는 것인데 솔직히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법부의 어떤 결정과 진행에서 존경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하는 거 이게 법치 질서를 존중하는 모습이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만하시고 문영배 재판관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근데 조작된 사실로 있어서 동문 카페에 무슨 이상한 그런 사진에 동조했다는 그런 사실을 확인도 안 하고 재판관을 흔드는 그런 국민의힘의 수준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